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20년간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 속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세금 문제에 있어서 절세를 해볼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봉석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상속 속에서 좀 세금 좀 전략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상속과 세금으로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네, 기술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건조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질문 그리고 웃음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2020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상속과 증여를 포함해서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실제로 보면 이제 한 10억 이상 돼야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 여러 또 공제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50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요즘은 이제 뭐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이제 상승을 많이 해서 이제 상속세 내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종합 부동산 소득세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주식도 세금 내고 여러 가지 해서요. 고간이 이제 풍족해질 거니까 이제 더 좋은 세상을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상속 한번 봐주셨습니까? 말은 좀 긴데요. 이게 이제 상속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 찾으려면 구청 가가지고 조상 땅 찾기를 했어야 되고요. 금융재산은 국민은행 가가지고 이게 금융권, 보험, 예금, 적금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를 요청을 하면 한 15일 정도 있다가 통지가 와요. 그래서 각 기관이 분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행정 공동 전산망에 다 통합이 돼가지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일괄해서 조회해서 서비스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도 편한데요.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신고를 하실 때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잘 들으셨죠? 안심상속만 쳐도 나올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 네이버 씨한테. 다음 씨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되고, 금융재산은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서 그 기관에 가셔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이거 여러 군데 안 가고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국세청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요. 상담을 해줘요. 과거 한 20년 전까지만 가도 세무서 가서 상담 어떻게 받습니까? 잘 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가면 근데 그 무료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세무 공무원들도 아주 친절하고 이러니까요. 한번 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금은 무슨 제도? 신고 납부 제도. 가만히 있어서 내 물려받은 재산 얼마 없으니까 안 하고 있어도 돼. 뭐 10억까지는 다 면제된대. 이러면서 가만히 계시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날, 즉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법령상
부여해주고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 신고 제도를 신고납부 제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과거 7% 해줬는데요. 지금 이제 3%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부과를 하고 거기다가 해마다 납부 불성실 신고세라고 해서 9%를 또 매겨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적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녀 공제, 장애인 공제, 이런 미성년자 공제 같은 기본 인적 공제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으면 무조건 사망 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전 증여 상속재산 가산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생전에 하는 건 증여, 사후에 하는 건 상속 아니면 유증이잖아요. 유언에 따른 증여, 유증인데 상속 세금을 부과할 때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법률상으로는 증여인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상속이에요. 이제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세금을 말하는. 그렇죠. 정부의 최대 목표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잖아요. 시스템상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해. 그러니까 10년 사망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를 많이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편제시켜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는 날을 어떻게 알고 계산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는 마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선조님들은 살아계실 때 자주 재산을 나누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내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었다 싶거나 이제 저같이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다든가 이러면 좀 축하기금 분재 재산을 좀 나눠주셨던 거죠. 이제 이게 증여 제도인 건데. 이런 이제 필요성 또 시기에 따라서 증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회에 있어서 재산 그리고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국가의 부가 넓어지고 증대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윤활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 증여를 하도록 하자. 다만 이제 증여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고려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모르시거나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주상속이라고 있고, 하나는 추정재산이고, 하나는 배우자의 그 공동 거주지에 대한 일괄공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간주와 추정이 뭔 차이를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네, 간주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존재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상속이 아닌데 상속재산을 봐버리는 거예요. 추정재산은 법률상 인정을 해주지만 특별한 용도가 있거나 사유가 있으면 거기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있는 것이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함께 사셨던 분에 대해서 상속받으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가 간주 상속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금이 이게 상속 재산입니까? 아니면 내 재산입니까? 그거 내 재산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아주 여러분들 법률 전문가신 거예요. 그 제도를 알고 계시면 정말 법률 전문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은 내 재산으로 편제되어 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금은 내가 납부를 하고 있지만 보험 수익금은 그 피보험자, 보험이 개시될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 납부했는데 6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보험 수익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그 받는 분의 재산인 거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몇 점? 100점. 그래서 이걸 간주 상속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속 재산으로 보고 거기다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을 예를 들어 내가 6억을 받게 됐다고 해서 그게 다 간주 상속 재산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험금을 누가 납부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험금은 6억짜리인데 나랑 배우자랑 50%씩 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어요. 나를 피보험자로 해서. 그럼 내가 50%고 부인이 50%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보험 금액 6억 원에다가 곱하기 전체 이제 납입한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치면 1억 원분에 내가 납입한 5억 이렇게 해서 3억 나오잖아요. 그 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해준 겁니다. 요런 것만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이건 누가 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이고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 개념을 아시고 다음 이제 추정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 추정재산. 저도 이 제도를 보면서 깜짝 사실은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례를 들면 뭐냐면 금융실명제니까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개설을 했고 거기에 10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현금으로 인출하고 1년 또는 2년 이내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상속된 걸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사실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상속을 받는 나한테 소명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뒀습니다. 1년 이내,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출금이 되었을 때는 그 사용 금액,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상속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 재산 처분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할까? 네가 왜 가냐? 이러시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 하나 더 단 거죠. 소명이 분명한 경우에는 빼주는데, 이제 소명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가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전체를 조망을 하게 되는 거죠. 거래 관계를 했다는 사람,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람, 그거는 계좌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받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재산 관계나 모든 걸 따졌을 때 이 사람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또는 금액이 너무 많아. 이렇게 과세관청이 판단하게 되면 이 추정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매겨요. 근데 그때 내가 가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버님이 사용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정상적인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현금으로 출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데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 못하면 추정재산으로 해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사실은 세금을 절세가 아닌 탈세를 하기 때문에 만든 제도입니다. 계좌이체는 뭐 100% 잡히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인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세청의 프로그램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현금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어요. 계좌이체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현금 출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또 100만 원 이상만 출금하려고 해도 뭐 은행에서 어디다 쓸 거냐, 누구한테 쓸 거냐, 당신이 왜 관여해? 라고 물어봐도 관계없어요. 자기들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아요. 부부가 한 채 그 1가구 1주택 또는 무가구 주택으로 살고 10년 이상 살아온 경우에는 다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해줘요. 100% 하니까 좋죠. 근데 이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때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해 주는 게 이 재산 형성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의 몫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도 유지 증식에 노고를 다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제도도 그런 합리적인 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말은 100%지만 최대치가 있겠죠.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근데 주택이 뭐 10억이라고 해서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세액이 6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만 봐도 10억 이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썩히지 말고 금액을 증대해줘 라고 탄원을 올려야 돼요. 요즘에는 어디? 청와대 신문고 이런 데 올려서 조금 받으셔야 돼요. 6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상속재산 제도에 있어서 아주 이제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주식. 예,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금융산업 위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도 복잡하지만 비상장 주식도 복잡해요. 예,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망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기월, 뒤에 기월 해서요. 매일 종가를 평균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매겨서 가진 주식수를 곱해가지고 세금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대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의 주식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대기업의 특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상속을 해줄 때는 20% 할증을 해요. 원래 상속세 최대치가 50%거든요. 상속세금률이. 여기는 60%까지 올라가요. 50%에 20% 할증하니까 10% 더해서 60%까지 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이제 적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여러 사회 문화적인 제도를 다 고려했을 때 그런 거고요. 대기업들의 상속세율 자체는 적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비상장 주식도 평가 방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은 이 한 주당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한 주당 가격이 얼마예요? 500원이야. 그냥 500원에 발행하게 되어 있어서 주식회사 설립할 때 다 500원으로 발행합니다. 싸죠? 그러니까 얼른 주식회사 만들어서 다 주식을 자식명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회사의 매출업과 소득은 굉장한데 실제로 내는 상속세는 거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는 주주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이 국세청에서 따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가 있고요.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비상장 주식 상속 이렇게 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을 보시면 됩니다. 5년 전 거 보고 이러시면 맞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면에 있어서 상전에 이루어지는 증여가 좋은가, 상속이 좋은가에 대한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근데 상속제도,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세제들이 워낙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이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오냐? 그 차이는 결국 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미래평가분이에요. 재산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치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후적 평가는 쉬운 거야. 나중에 주식이 막 올랐을 때 내가 정말 잘 산 건데 떨어지면 정말 잘못 샀거나 후회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존니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액 따지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 있으니까 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 결국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요할 때 그 상속받을 분들 또는 증여받을 분들에게 최상의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주면 아깝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또 크게 보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결국 나와 내 국민들이 먹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낸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걸 찾아 먹어야지. 찾아 먹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열심히 절세를 해보자는 것이지 세금 좀 더 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이제 후회하거나 이러지는 마시죠. 이건 주식 투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금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요. 가액 불산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에 세액을 부과할 때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선단체 기부할 때,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투자된 금액들은 공제를 해줘요. 근데 그것도 무한정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신고 기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을 설립을 하면 그 법인에 대한 설립 비용을 공제를 해줘요. 저는 이 제도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들이 많거나 이러면 장학법인도 있고 좋은 활동들, 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선법인, 학술법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법인들을 설립을 해서, 또는 고인이 평생 어떤 종교에 헌신을 했고 거기에 신념에 따르고 살았다면 그런 종교단체에 기부를 해주면 이 돈들이 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면 좀 더 이제 내가 공익도 우리 사회가 계속 공익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자손들도 무슨 공익 부분을 설립한 사람의 후손 또는 기부를 한 사람의 후손이다 이렇게 대우를 해주게 되거든요. 잠깐 이제 좀 쉬어가는 코너로 우리 행복한 고백이니까 한번 고백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데 결국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 또 추억을 쌓은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행복한 고백 있지 않았나,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프로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던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졸업식 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고백인데요. 진짜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거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충격? 그리고 자신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졸업식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살아보셨으니까. 어려운 때도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내가 성숙해서 좋은 기회도 오고, 누구의 말처럼 고난을 겪지 않으면 더 큰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고난을 겪어야 그 행복이 소중한지도 알고 내가 얻은 대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등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땀 뻘뻘 흘려서 올라가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취업이 안 돼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대를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 이겨서 돌아보면 행복한 추억인데, 또 돌아보면 행복한 고백을 할 시간들인데, 이걸 잘 기회를 살려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 내지 희망을 끝없이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복한 고백은 마쳤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상속을 하면 공제를 해준대 10억, 20억 이렇게 공제를 해준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틀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괄적인 공제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라고 그래서 5억을 공제를 해주고요. 또 30억까지는 5억을 넘는 경우에 또 3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막 5억 원 이 정도에 딱 그거 고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5억 초과를 하게 되면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또 감액을 해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따지지 말고 전체로 그냥 5억만 공제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공제받을 게 많이 있다라고 싶으면 일괄공제 빼고 다른 인적 공제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을 때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 장애인 공제, 그리고 연로 60세, 65세 이상이 됐을 때 하는 연로자 공제, 그리고 이제 기초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2억을 무조건 공제해주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거는 계략적인 공제액이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공제를 받아야 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몰라서 못 받죠.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제도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또 시대도 많이 바뀌니까 많은 게 자꾸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강의 준비할 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와야 돼요.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갑자기 2.8%에서 1.2%로 다운되기도 하고 공제 금액도 계속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제 잘못 말하면 이제 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건 딱 무슨 일을, 근데 적어도 내가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정확한 데이터는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 알고 계시는 상속세율이에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자면 이제 그냥 뭐 상속 금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받아가야 되는 세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율은 누진 세율이에요. 10%부터 출발해서 50%까지 갑니다. 그리고 종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대주주는 이제 10% 가산해서 60%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세율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보시면 나홀로 상속세 계산하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세청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확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이제 1억 원 이하는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 이제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너무 작은 거. 근데 안타깝게도 10%를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내셔야 돼요. 어머, 참 많아요? 네, 네. 어머, 1억에. 크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낸 돈으로 국가가 운영되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이웃들이 먹고 사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억 원은 10%니까 1억 초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억 단위로 끊는 건데요. 1억 초과해서 5억 이하는 20%. 그리고 기본적인 1,000만 원 공제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치가 뭐냐면 30억을 초과하면 50%야. 반이다, 반이네. 그렇죠. 이게 반이나네. 많죠. 그래, 언니 로또 걸리면 내듯이 그런 거지 뭐.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상속세를 700억인가 냈어요. 대박. 700억. 그렇게 되니까 돈이 또 많겠지.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분은 좀 재산이 좀 단순했어. 뭐 비상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만 있으니까 이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환급 받았어.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무서에서 막 조사 나와가지고 조사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재산이 일정 정도 되면 세무서에서 내가 신고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나와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 그 구별로 있는 세무서 있잖아요. 삼성세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도 이제 조사를 하지만 그 국세청 단위가 있으면 지방 국세청 단위 거기서도 5년 단위로 감사를 나와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 납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가산세 붙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세금은 왜 무서운 줄 아닙니까? 납부할 때 납부하면 별로 크질 않아요. 근데 이걸 다 신고 납부 제도로 해놓고 나중에 잘못 납부하잖아요. 가산세가 계속 붙어 나와요. 그리고 이미 내가 돈을 썼잖아. 낼 돈이 없어. 돈 있을 때 납부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추가 납부하라고 하면 이 돈을 많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대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거의 한 달을 상주를 해요. 계속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내셨으니 얼마 환급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좋겠다. 근데 납부한 사람은 속이 얼마나 쓰렸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삼성가 최근에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요즘 대기업 상속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 1년 가까이 세무조사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상속 재산의 유형도 다양하고 평가 방법도 다르고 이제 평가 시점이 굉장히 길어요. 6개월씩 걸리는 것도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왜 세금 대기업들은 상속세 빨리 안 내냐 이러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언론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하루에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든 포탈에 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율은 지금 들으셔도 금방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쳐보시면 세율이나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니까 그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세대 생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들 건너뛰고 손자들한테 많이 해준 거죠. 유언이나 증여나 이제 그런 살아 있는데 대습상속과는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지만 그냥 유언으로 아들 건너뛰고 손자들한테 직접 상속을 해줘라라는 세대 생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 어떻게 보겠습니까? 산술적 계산을 보면 한 번에 세금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나눠서 그렇죠. 되니까. 아들한테 갔다가 손자한테 가야 2번 상속세 내는데 한 번밖에 안 내잖아. 그래서 활증을 해요. 그렇게 또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그래줄 거 아니야. 다 그렇습니다. 증여도 세대 생략 증여는 면세 범위가 훨씬 좁아요. 이런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유언 신탁 이런 부분들이죠. 유언 신탁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신탁법에서 최근에 유언 신탁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상속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요. 이걸 바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게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그래서 근데 당신들이 이거를 재산을 신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주고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의 취지에 따라서 쫙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장점이 뭐냐면 살아생전에는 그들이 재산 관리를 해주면서 다 이렇게 이익금을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그들이 다 관리해 주니까 난 편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뭔 일이 생겼을 때도 그들이 알아서 상속 정리를 다 해줘요. 내가 딱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만 해놓으면 돼. 아주 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최근에 1,000조 원에 이릅니다. 1,000조 원.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참 재산 많아요. 네. 이 시장이 커지니까 각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이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MVP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래하시는 데 가셔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세요. 요즘은 금융기관별로 그 팀들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다 나와서 상담을 해줘요. 근데 그 상담 팀들은 세무서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다 이렇게 그 노하우를 갖춘 팀장들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땅만 제공하면 건물도 지어주고 그래서 자산 관리도 해주고 그래요. 내용으로 보면 다 좋잖아요. 근데 왜 다 가입 안 할까요? 그렇죠. 수수료가 다 따르죠. 우리 금융기관이 어딘데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네이버시나 다음시 쳐보면 수수료를 공개를 안 하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해줘야 그래서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수수료도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편한 제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뺏기려면 그냥 집에다가 묻어놔. 항아리에다가 묻어놔. 근데 이제 나중에 쓰기가 곤란해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셔도 어디 사용할 때 가면 우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복잡해 죽겠는데 카드 사용하시지. 이렇게 되시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받으신다고 거기 어디 가가지고 내가 돈 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자들은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 그날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예요. 예. 여러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제 세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죠. 그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는 거죠. 그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자들 세금 안 냈다가 나중에 두들겨 맞게 되겠죠. 아이고. 맞아요. 복잡하다. 이게 알면 복잡해. 머리 아파. 점점 알으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 누가 있다? 법률 전문가가 있다. 계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단기 재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 상속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근데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나 이제 자녀분들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사이에 세액을 공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속이 이루어지고 1년 이내에 다시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 면제, 10년째 될 때는 10% 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법률을 만드는 분들도 합리적인 고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재산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00억 아파트를 아니 1000억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세액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야기하면 500억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돼요. 네. 아니 카드는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500억 그 수수료만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세금을 납부하기에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서 두는 제도가 뭐다? 세 가지가 있어요. 연납, 분납, 물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연납이라고 있고 분납이 있는데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또 있습니다. 분납이라는 게 뭐냐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근데 이걸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납부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은 납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내야 되니까 연납해 주세요. 아니 분납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냥 이것도 세무사장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뭐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연납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 근데 5년 이내에 이걸 내가 순차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연납을 해주는데 이제 과세관청도 그냥 해주지는 않죠. 이게 근데 좀 다행히 전에는 이렇게 연납을 하면 연 1.8%의 가산세를 냈어요. 연납에 따른. 이게 다음 달부터는 연 1.2%로 줄어듭니다. 0.6%로 줄어드는 거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를 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납부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으면 이제 물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사례를 점검을 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대기업에 존경받는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제 재산 형태가 사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꼬마 빌딩, 뭐 그리고 예술품 이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종목별로 쫙 모아놓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정리하고 이게 과액이 얼마 되겠구나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시점하고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산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파트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를 원칙은 이제 시가입니다. 시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주택 공시가격 다 되어 있으니까 국세청 가서 금액 보고 딱 그 금액으로 공시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납부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시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근데 납부하는 분들도 그 정도 되면 좋은 얻어서 했을 거니까 했는데 문제가 생겨. 그게 뭐냐면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동일한 평수를 팔았을 때 시가가 훨씬 높아 버리잖아요. 매매가액이. 그러면 그 매매가액으로 다시 추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단독주택은 이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거래가 잦은 것도 아니고 이 주택 꼭 팔렸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니까 이런 때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이제 공시 가격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이제 차익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정가액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문화재 또는 예술품들이 있어요. 많이들 소장하고 계시니까. 얘는 신고납부 제도니까 각 전문가별로 해서 2인 이상으로 내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그렇게 해줄까요? 그렇게 안 해요. 따로 별도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해서 상속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거기서 산정한 금액하고 신고한 금액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정부는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게 요트, 항공기, 자동차는 등록을 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요건 사실은 굉장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세로 하기가 어렵고 매매가액도 어렵고 감정 내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취득 가액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다 못해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기본 대상 금액으로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제 대기업들 재산 많은 데는 1년 정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잘못 강의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개략적으로만 먼저 점검할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강의는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근본 이면에는 왜 우리가 그 부자들이 반려견 반려묘에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사랑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상속과 증여의 의미, 그리고 또 우리 유언의 의미가 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한, 즉 사랑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